한중 정상의 국빈 만찬을 끝으로 다자, 양자 외교가 연쇄적으로 진행됐던 에이펙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 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이 한중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고요. 국빈 만찬을 끝으로 외교 슈퍼위크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른 것보다 사실 이번 이 슈퍼위크 주간에 화제가 됐던 것이 선물 외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무궁화 대훈장 그리고 이 금관 이를 선물하면서 미국 현지에서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화제가 됐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에게는 이 봄비자 나무로 만든 바둑판 그리고 나전칠기 원형 쟁반을 선물을 하는 것도 화제가 됐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선물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어요? 예, 그 정상 외교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선물이 이번처럼 이렇게 화제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선물도 그렇고 이번에 그 시진핑 그 주석한테 보낸 이 선물도 그 하나가 저 비자나무 네. 바둑판이고 다른 하나는 그 나전칠기 그 저 자기 쟁반이지 않습니까? 그 제 동생이 바둑을 잘하는데 물어보니까 비자나무 이 바둑판이 바둑 잘하는 사람한테는 참 바둑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선물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본비자나무 그 바둑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제주도에서는 특별한 비자나무로 만든 거다 하는 거고, 이게 자체가 좋기는 좋은데 이것보다는 사실은 그 저 아마 그 대통령실에서 이걸 골랐을 때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의미 때문에 그랬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네.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바둑 돌을 선물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둑판을 선물을 했지 않습니까? 2014년이면 한중 관계가 무지 좋았을 때예요. 2015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노란색 자켓을 입고 그 저 천안문 그 망루 위에 올라갔던 그게 2015년이었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시기가 한중 관계를 보면 어떻게 정점에 다다랐을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 바둑판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걸 좀 상기시키는 또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가 이만큼 좀 강한 점이 있다. 물론 상황은 많이 달라졌죠. 그죠? 그렇지만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있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 그 칠기 그 쟁반도 무늬를 보니까 이게 십장생이다 이렇게 새겨진 거라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좋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맞춤 선물 하나하나에 정말 의미와 고민도 많이 담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총 9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보다 10분가량 더 길게 진행이 된 건데, 이게 북미 회담의 불발에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좀 나눌 이야기가 더 많았던 건지, 더 길었던 이유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저는 양쪽이 다 보면 시간이 이제 10분 차이는 나지만 거의 1시간 반 또는 그 이상 그렇게 대화를 했으니까 통역을 써서 얘기했다 하더라도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나눌 그런 시간은 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0분에 그 너무 많은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한미 관세 협상이 있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야 될 얘기들이 많았으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에 이제 오신 경우고, 우리는 또 새 정부가 출범을 했고 하니까 그동안에 또 한중 관계가 많이 나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쌓인 현안들이 아주 막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신뢰를 회복한 바탕 위에 실질적인 대화까지도 조금씩 이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것도 아마 시간이 좀 부족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정 때문에 그냥 끝내야 되니까 그냥 끝내긴 했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얘기했는 것 중에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그러죠. 위성락 안보실장이 그 기자 브리핑을 좀 하는 걸 제가 좀 봤었는데, 보니까 이번 그 회담에서 양측이 나눈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었다는 거거든요.
그 정상회담에서 보면 보통 안보 이슈가 앞에 이제 나가고 정치 이슈가 앞에 나가고 그다음에 경제 뭐 사회 이런 게 좀 따라 나오고 하는 게 일반적인 패턴인데 유형인데 민생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특이하기는 특이해요. 그런데 양쪽이 다 그게 맞기는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그 지적도 했었습니다마는 네. 지금 인민 중심의 뭐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고 시진핑 주석도 또 우리도 지금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네. 점에서 보면 민생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타개해 나가자라고 하는 거는 좋은 방향 설정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쪽이 의기가 좀 통합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눈에 띄는 뭐 성과라고 한다면 일단 뭐 원화와 위안화 통화 스와프 계약 체결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이 민생과 관련해서 또 MOU 7건 체결이 있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사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고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그리고 관련해서 교류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그 아까 얘기한 이제 민생 분야 협력 구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기본 방향에서 이번에 나온 MOU가 7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보면 사실 민생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거대 담론에 관한 거는 전혀 다 없고 실질적으로 양국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아프고 가렵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캄보디아 그 스캠 그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그냥 온 국민들의 관심을 이제 모았던 건데 그때 우리가 얘기하면서 이거 중국 범죄 조직하고 이 관련성에 대해서도 우리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동남아, 캄보디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라오스, 미얀마 같은 이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초국가적 범죄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국과 이렇게 협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아마 우리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한미 뭐 통화 이런 얘기하고 그 관세 협상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 외환 시장의 불안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그 이미 그 전에 체결돼 있는 그 스와프 만료가 됐었죠. 그거를 연장하는 거지만은 이게 다시 연장이 이제 됐다. 그 규모가 그냥 한화로 보면 70조 원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참 중요한 것 같고 다른 것들도 뭐 그 농산물, 검역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 민생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한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역 평화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있었던 비공개 회담에서 관련한 대화가 좀 더 진전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당연히 추가적인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내세우고 있는 그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 뭐 예를 들면 앞으로 핵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3단계 해법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뭐 동결 축소, 그다음 비핵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뭐 이런 개념하고 그다음에 또 대북 정책 자체를 END 이니셔티브라고 지난번에 유엔에 가 있을 때 발표했던 것 교류 협력을 하고 그다음에 정상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 문제도 풀어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물론 이제 특사도 보내고 이렇게 뭐 다른 차원에서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차원에서 제대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했어야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뭐 북한이 뭐 비핵화 얘기를 하지 말라, 뭐 하라 이런 얘기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그냥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것은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뭐 핵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이제 통제를 벗어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중국의 국가 이익에도 분명히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국 간의 의견 교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도 그 점에서
뭐 우리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그냥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 얘기는 틀림없이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신 이 의제 설정과 관련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북한이 좀 발끈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네. 객꿈 그리고 뭐 몰상식하다라는 어떤 비난성 담화가 있었는데 북한이 이번 한중 정상의 만남을 어떻게 지켜봤을까요? 그 뭐 이거 에이펙이라고 하는 다자 맥락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북한으로 봐가지고는 뭐 말릴 방법도 사실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내내 뭐 11월에 선전에서 이 회의가 열리면 그때 이제 우리 쪽에서 또 갈 거고 물론 그 전에도 다른 기회가 생기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뭐 북한이 어떻게 시비 걸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서 지금 뭐 2021년부터 뭐 남한에 대해서도 그냥 아주 뭐 비방을 많이 하고 또 이제는 우리 핵 얘기는 안 한다. 비핵화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뭐 꿈도 꿀 수 없는 거다 하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으니까 또 이번에 이제 우리 쪽에서 비핵화를 의제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뭐 표시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지금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정면에다 대고 비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니까 이제 격을 조금 낮춰가지고 외무 부상 차원의 이 담화로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나 싶은데 뭐 자기들도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게 의제에서 없어질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예 기대는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모양새는 이렇게 갖추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인 3단계로 가자는 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이와 관련해서 시 주석과 좀 이야기를 나눴고 또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페이스메이커론을 거듭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그 이재명 정부의 접근하는 방식 그냥 일단 그거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무리해가지고 뭘 이렇게 막 몰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일 특징적으로 이거 보이는 모습이 뭐냐 하면 그 하고 싶은 것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이걸 구분하는 접근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목표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게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목표 달성에 오히려 거꾸로 가는 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저렇게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저걸 압박해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현명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 대해서 일단 그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당신이 트럼프한테 그죠. 그럼 나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북한이 지금 뭐 워낙 완강하게 남한과의 대화를 아예 뭐 원천적으로 이렇게 봉쇄를 하고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때 그냥 우리가 그러면 드라이브를 핸들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 바람직한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 그러니까 했으면 좋겠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거하고 이 그 차이에서 할 수 바람직한 뿐이지 그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행히도 천만다행스럽게도 또 그 보면 김정은 쪽에서 트럼프하고의 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완전히 거부 반응을 내고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번에 이제 대화가 불발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니까 어쩌면 트럼프가 이 한반도 상황 변화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트럼프 당신이 한번 나와서 보시오. 나는 그러면 따라가면서 지원을 최대한 해주겠소. 이렇게 하는 접근은 아주 현실적인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럼 이 부분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이번 이 외교 슈퍼위크 주간에 예상치 못한 성과라고 한다면 바로 미국이 승인한 핵 추진 잠수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실제로 외교부에서도 관련해서
핵 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내놓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이 무장 잠수함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NPT에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바로 내기도 했고요. 물론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진 것은 아직 보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이 이 문제를 예의주시할 거는 틀림없죠. 네. 그 한반도가 보면 중국 쪽에서 보는 것 같으면 중국의 그 황해라 그럽니까? 그쪽에서는 동쪽에 있는 바다인 거죠. 예, 동쪽에 있는 입장에서. 바다인데 네.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그 바다를 차단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한국의 해상 역량이 이렇게 이제 신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으로 봐가지고는 신경을 쓸 수밖에 예. 없는 거죠.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민감도의 수준은 이렇게 변화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미중 경쟁이 이렇게 갈등이 이렇게 있는 한에 있어서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의 이 핵 무추진 잠수함 이 그 획득에 대해서는 중국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중국 외무부 대변인이 그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뭐 하지 마라 너네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또 아니죠. 지금 뭐 북한이 스스로 핵 잠수함 만들겠다고 저렇게 막 언제부터 벌써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 쪽에도 뭐 자기들이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한국이 뭐 핵 추진 우리가 핵 무장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핵 무장을 하는 게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을 갖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NPT에서도 다 허용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아주 완강하게 이렇게 블로킹을 할 그를 뭐 명분도 실익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우리 쪽에서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데 중국을 너무 과도하게 의식할 일은 아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돌발 변수로 떠오른 핵 추진 잠수함 문제 외에도 워낙에 중국과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한한령 문제라든지 또 서해 NLL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는 마스카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제재 문제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사실 한중 관계가 웬만큼만 이렇게 좀 원활하게 유지가 됐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들이 다 양국 간에 뭐 해결은 아닐지라도 논의는 다 될 수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동안에 한중 관계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악화된 상태, 그 상태가 한 뭐 3년 이상 이렇게 이제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논의되지 못했던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는 거죠. 한한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한한령 내려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럼 우리가 한한령 이거 이제 폐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법도 없을 거고 이거는 그냥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이제 조치를 취하면서 그동안에 봉쇄해 왔던 무슨 뭐 경제 교류나 아니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이제 중국에 들어오는 거를 허용해 나가는 그리고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를 좀 이렇게 쉽게 해주는 편의화를 하는 그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한한령은 뭐 자연스럽게 해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서해 구조물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저게 양국 간의 관계가 조금 원활하는 것 같으면 저게 뭐 군사 경로든지 아니면 뭐 경찰 경로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얘기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양측이 이제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고 한화오션 자회사 5개 자회사에 대한 그 중국의 제재 이거는 네. 큰 틀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미중 갈등의 부산물이고 거기에는 뭐 굳이 한화오션 뭘 찍어가지고 했다기보다도 그 미국의 어떤 조선 사업, 해운 사업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참여하는 대상으로 기업들. 하는 예. 거니까 그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우리도 좀 그렇게 봐줘야 될 것 같고 나중에 해법도 역시 그 맥락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저는 이런 얘기들이 다 논의됐을 거라고 적어도 조금씩은 논의됐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네.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양국 간의 어떤 정치적인 신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진심으로 우리의 뜻이 뭐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좀 나눠졌을 것 같고, 그게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는 것 같으면 이제는 양측이 다 상대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과도한 기대를 안 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이제 보기 시작한 것, 상대방을 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얘기들이 다 잘 풀려나갈 기반이 이제 마련되는 거거든요. 네. 뭐 이번 회담이 상당히 잘된 회담이다. 이제 앞으로 실무 회담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부분 이번에 얘기된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를 토대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한중 정상회담까지 마무리가 되면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치러진 양자 다자 회담 무대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21개 회원국들 경주 선언을 채택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이 미국을 의식해서 그런지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표현이 좀 빠졌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전에 뭐 선언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채택이 된 것만으로도 소기의 성과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 에이펙이 출범한 가장 근본적인 목적 90년대 초에 이제 출범이 됐는데 그때부터의 에이펙의 일관된 목표는 무역 자유화였으니까 이 자유무역이라는 말이 빠지는 게 에이펙으로 봐가지고는 좀 아픈 부분이기는 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게 이번에 처음 뭐 이렇게 다 완전히 빠졌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15년 이전까지는 이 에이펙의 문건에 자유롭고 열린이라고 하는 프리 앤드 오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딩 시스템이라는 게 말이 됐던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이후에 조금 들쭉날쭉 미중 간의 하다가 갈등이 생기면서 2020년 트럼프 첫 번째 임기의 후반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더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미국 쪽에서 트럼프 쪽에서는 프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프리 대신에 페어 트레이드라는 말을 막 이제 우기기 시작해요. 자유무역 대신에 공정무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협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뭐 자유롭고 그다음에 포괄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쫙 들어가는 그런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선언들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프리 트레이드라는 말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살아남지는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선언의 전체를 쭉 훑어보는 것 같으면 뭐 투명한이라고 하는 얘기도 이제 나오고 거기에 뭐 비슷한 얘기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고 견고한 무슨 무역 투자 뭐 이걸 촉진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롭다라는 말은 안 쓰면서 그 뜻은 상당히 녹인 그런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또 이제 주의해야 될 점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경주선언 이외에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주도한 2개 문서가 이제 따로 있는데 그게 AI에 관한 이니셔티브고 다른 하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우리 대응이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이 2가지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이 주도를 했는 거고 또 그 AI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태평양 AI 센터 그다음에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해서는 인구 정책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정상선언이 채택이 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후속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메커니즘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에 의장국으로서의 에이펙 의제를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데 기여한 바는 상당히 이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에이펙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이번 회의는 상당히 좀 성공했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뭐 그 이외에 뭐 우리가 이미 딱 짚어봤습니다만은 뭐 한미 정상회담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한일도 있었죠. 한일 정상회담 이게 미중, 양자 예.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이 관계가 다 제대로 좀 정립이 되고 또 한미 간에는 또 뭐 핵추진 잠수함 공여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그 시기에 뭐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전선 황이 와가지고 치맥 예. 파티하면서 뭐 그 한국에다가 26만 장 그 저 그래픽 GPU 카드를, 예. 블랙웰 그걸 제공하겠다 해가지고 이거 이번 한 주는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이 AI 허브로 이렇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토대.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한국이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의 훨씬 더 조금 격상된 이 플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주에서 숨가쁘게 진행된 에이펙 정상회의 마무리 그 성과와 의의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병재 전 국립외교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